안녕하세요. 정도진 교수입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 기업의 성공을 결정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바로 리더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 리더의 역량이 어떻게 기업 가치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곤 하는데요. 흔히 이런 경우에 우리는 기업의 리더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상업형 리더입니다. 흔히 상업형 리더들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무엇보다 매출액을 중요시 하시죠. 제조형 리더로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조형 리더는 이익, 매출뿐만 아니라 원가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원가 절감에도 상당히 많은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리더는 바로 최근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투자형 리더입니다. M&A도 열심히 하고요. 인수합병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성장시키는 리더죠. 어떠한 형태의 리더든지 이익을 내는 리더는 이익을 내지 않는 리더와 무언가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차시에서는 이익을 내는 리더가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만날 때마다 경영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두 기업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소위 현금 흐름표라고 해서요. 가계부와 같은 현금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정보를 영업과 투자, 재무활동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두 기업 중 어느 기업을 투자하실 때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정보만을 갖고 판단한다면 B기업을 선택하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투자 활동을 한번 보시면요. A기업은 투자 활동이 플러스고요. B기업은 투자 활동이 마이너스죠. 투자라는 것은 기업이 미래 성장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A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걷어들이고 있죠. 회사가 투자하지 않고 걷어들인다는 것은 그 기업은 쇠퇴형에 가깝다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면 영업활동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약 5천억 수준의 돈을 벌고 있지만 재무활동에서 상환해야 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상환해야 되다 보니까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했던 것을 다시 현금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어려운 상황의 기업입니다. 반면에 B기업은 영업활동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은 돈을 써야 성장을 합니다. 경영자 여러분께서는 돈을 쓰는데 주저함이 없는 경영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돈을 써야 되는 이유, 특히 우리가 돈을 쓸 때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을 제목으로 하고 있는 책인데요. 저자는 워렌 버핏은 아니고 그분의 며느리였던 메리 버핏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지를 쓴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워렌 버핏의 생각이 담겼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것이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죠. 매출 총이익 대비 감가상각비 비율이 낮은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매출 총이익 대비 감가상각비, 즉 감가상각비 나누기 매출 총이익인데요. 이런 걸 투자 지표로 쓰는 교재에 나온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워렌 버핏이라는 대가가 보는 지표일 텐데요. 왜 워렌 버핏은 이 지표를 쓸까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기업이 갖고 있는 기계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가 훼손된 것을 인위적으로 회계상 측정한 것이 바로 감가상각비입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매출 총이익이 100억인데 감가상각비가 90억이에요. 그러면 90억만큼 매출 총이익을 다시 투자해야 되니까 주주 입장에서 가져갈 돈은 10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매출 총이익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가상각비가 맞으면 주주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지극히 주주 입장에서 본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워렌 버핏이 얘기할 만한 책이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감가상각비만큼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한 기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업의 유형자산 금액을 한번 보시면요. 감가상각비 금액이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취득금액 한번 보세요. 감가상각비하고 취득금액하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감가상각 금액이 더 많죠. 그 얘기는 뭡니까?
감가상각비만큼도 재투자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여주는 양식은 다르지만 감가상각비와 취득금액 정보가 나와 있죠. 어느 게 더 많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취득금액이 감가상각비보다 훨씬 더 2배 가까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있나요? 왼쪽 기업입니까? 오른쪽 기업입니까? 오른쪽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영자 여러분들의 회사는 감가상각비만큼 취득하고 있나요? 재투자하고 있나요? 이 금액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스트레스홀더, 임계치 값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돈을 써야지만 기업은 성장을 하는데요. 다만 그 쓰는 돈이 자산인지 비용인지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돈을 씁니다. 하지만 자산은 뭐냐면요. 내가 쓴 돈이 다시 들어올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썼지만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 그건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자산과 비용은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꼭 식별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은요, 투자의 대상이고요. 비용은 절감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투자해야 되는 자산을 무조건 아끼면 그 기업은 미래 성장을 위해서 동력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용인데요, 아끼지 않아요. 방만경영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은 방만경영으로 인해서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흔히 이런 예를 제가 많이 드는데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소속 연예인을 성형수술을 시켰다. 그러면 그 성형수술을 위해서 지급된 돈은 자산일까요? 비용일까요? 실제로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보면은요,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산과 비용의 구분이 모호하고 애매한 경우가 있지만 이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으셔야지 이익을 창출하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연예기획사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재밌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3대 연예기획사가 있는데 세 군데 다 연예인들한테 쓰는 돈은 자산 처리를 합니다. 즉 투자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하지만 연습생한테 쓰는 돈은요, 다릅니다. 연습생한테 쓰는 돈도 자산 처리로 하는 곳이 있고요. 비용 처리하는 것도 있어요. 연습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느냐 아니면 절감의 대상으로 보느냐, 연습생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 절감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은 자산으로서, 비용은 비용으로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 명확히 식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원들의 월급은 여러분들 회사에서 자산인가요? 비용인가요? 이건 자산이어야 됩니다. 즉, 이분들을 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직원을 잘못 채용한 거죠. 우리는 임직원의 월급을 자산화시키는 경영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익을 내는 리더는 돈을 쓸 줄 압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노력에 의해서라도 그 돈이 자산인지 아니면 비용인지 식별하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산은 투자의 대상이고요. 비용은 절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상장 기업들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기업의 기업 가치 흐름을 보신다면 아마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통상 이렇게 기업 가치가 수년에 걸쳐서 하락하고 있다면 바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 자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자산 규모를 보시면은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보시면 약 30조 정도 자산이 되고요. 그 중에 유형자산이 14조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형자산의 가장 큰 항목은 바로 토지가 되는데요. 총 자산의 4분의 1, 약 25% 정도가 되는 거죠. 토지가 우리나라에서 성장 동력이 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가치 흐름을 본다면 시장에서는 토지만으로는 이 기업의 성장의 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평가이겠죠.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듯이 기업의 가치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기업의 가치에서 결정하는 결정의 성장 동력이 우리 회사가 제대로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저희는 코어 에셋, 핵심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자산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앞서 보여드린 기업의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요. 영업이익 규모가 결코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꽤 상당히 많은 금액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손실이네요. 차감하기 전 이익이 아니고요.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기 전 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영업에서 이익을 분명히 창출하고 있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하기 전에는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금융비용입니다. 금융비용이 상당히 많죠. 그렇다면 우리가 합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한다면 앞서 보여드린 그런 성장 동력에 제한이 된 자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토지가 되겠죠. 토지를 처분하고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충격적인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요. 바로 기타 비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기타 비용이 가장 최근 연도를 보면은 7천억 가까이 되고 있는데 그 기타 비용 정확한 정보가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오른쪽에 보시면 손상차손이라는 항목들이 쭉 나와 있죠. 손상차손이라는 건 무엇이라면 기업이 갖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자산들이 더 이상 가치를 창출할 수 없어서 그 가치가 훼손된 것을 기록해 준 것이 바로 손상차손입니다. 자산은 왜 보유하고 있습니까? 자산은 미래 성장 동력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이익을 창출하긴커녕 오히려 손상을 입고 있다. 그만큼 자산의 보유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의 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손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의 사례는 우리가 부정적인 사례를 봤는데요. 이번은 해외 기업 중에 미국의 유명한 메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유명한 이 기업이 한때 침울한 기업 가치의 하락을 맞이했는데요. 2023년 들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 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 회사의 자산 규모를 보면은 2013년 9월 말 기준입니다. 자산 규모가 상당히 많이 증가했죠. 단위가 밀리언 달러니까요. 216 밀리언 달러의 자산인데 그 중에서 프로퍼티와 이퀴먼트라고 하는 유형 자산의 증가가 눈에 띕니다. 한 10밀리언 달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10밀리언 달러 증가한 유형 자산 중에서 핵심 자산이 뭐냐면 바로 서비스 앤 네트워크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플랫폼 회사로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하단에 보시면은요, 건설 중인 자산 규모도 계속 보유하고 있어요. 계속 끊임없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투자가 결국은 이 회사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것은 손익을 보면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손익 정보를 한번 넘겨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수익 금액이 작년에 84밀리언 달러에서요. 올해는 94밀리언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건 9개월치예요. 9개월치. 여기가 12월 말 결산법인인데 일단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거의 100밀리언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매출 원가를 보시면은요, 매출 원가는 큰 변화가 없죠. 작년에는 61, 올해는 64. 이 얘기는 뭐냐면요, 유형 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매출은 일어났지만 변동비가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아서 고정비로 인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 결과 Income from Operation,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9개월 동안 22밀리언 달러였다면 올해는 30밀리언 달러로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금을 빼기 전,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을 보면 역시 Income from Operation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죠. 앞에서 보여드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법인세 비용은 차감 전 손실을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왜? 뭐 때문에? 자산 손상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산 손상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금융 비용 전혀 없어요. Income from Operation과 Income before Provision for Income Tax,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 거의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을 가진 기업은요,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리더는 이렇듯이 영업이익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이익이 유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기업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너무도 유명한 회사죠. 테슬라 자산 중에서 가장 큰 자산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계장치일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또 하나 중요한 자산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 중에서도 리스를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Operating Lease Vehicle, 즉 리스 자동차들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밀리언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규모의
아주 신기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솔라 에너지 시스템,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자산을 별도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별도로 공시하고 있냐? 테슬라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2006년에 앨런 머스크가 분명히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테슬라 사업의 목적을 탄화수소의 경제로부터 태양광으로 발전하는 경제로 이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전기차가 목적이 아니라요. 이 앨런 머스크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김석 같다는 거죠.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 전기차는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태양광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현금 창출하는 캐시카우예요. 미끼 상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솔라 에너지 시스템을 별도의 자산으로 계속 투자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은 미래 성장 동력을 가져야지만 그 기업의 이익이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익을 내는 리더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자산에 집착하지 않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자산, 코어 에셋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때는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의 구성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산과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이 되어지는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그 자산을 통해서 현금화시키고 싶은 기간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키고 싶은 자산을 우리는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1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싶은 자산을 비유동자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상대적인 규모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적정할까요? 즉, 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적정한 모습일까요? 비유동자산이 많은 기업이 적정한 모습일까요? 유동자산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매출 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이라고 하면 매출을 일으켰는데 아직 그 대금을 못 받아서 앞으로 받을 외상을 매출 채권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자산이 7조 5천억인데요. 매출 채권이 무려 1조 2천억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4조 5천억, 비유동자산이 3조,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경영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까요? 자산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손익정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이렇게 많은 모습이 손익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기업은 영업이익이 꽤 큽니다. 4천억이라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참고로 순이익도 2천억이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익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채권, 못 받은 돈이 많다는 뜻은 영업에서 실제로 들어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 보시면 4,170억을 달성했는데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4,742억입니다. 이익은 창출했다고 하지만 그 이익이 대부분 다 외상인 거로 영업에서 돈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는 더욱 심각하죠. 영업이익이 4천억이 넘는데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9,500억입니다. 이 기업은 돈을 벌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회계 숫자상 돈을 번 거고요. 따라서 재무활동을 통해서 돈을 외부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매출 채권의 위험성입니다. 매출 채권보다 더 위험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미청구공사. 요즘은 계약자산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부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기업의 사례를 보시면 올 9월 말 기준으로 매출 채권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절반 정도가 미청구공사 4천억이 또 있습니다. 매출 채권과 미청구공사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공사를 하고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매출 채권이 됩니다. 아직 못 받았지만요. 공사해놓고 청구도 못하는 것이 바로 미청구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사했는데 왜 청구를 못할까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시기가 불일치해서 청구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극단적으로 본다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나 돈을 달라고 청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보다 미청구공사는 더 위험한 자산이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매출 채권과 미청구동산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이고요. 이런 위험자산이 많아서 유동자산이 지금 2조 6천억이고요. 비유동자산이 2조 2천억이잖아요. 유동자산이 비유동자산보다 많게 된다면 그 기업은 그만큼 위험성 자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경영자 여러분, 유동자산이 많아야 될까요? 비유동자산이 많아야 될까요? 여러분 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유동자산이 많은 회사가 아니라 비유동자산이 많은 회사가 되도록 관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위험한 자산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재고자산이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항상 머리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재고죠. 왼쪽에 보시는 기업과 오른쪽에 보시는 기업은 같은 유사업종을 일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왼쪽에 있는 기업의 재고자산 규모를 보시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0조를 넘어서서 시장에서도 이 기업에 대한 우려가 꽤 컸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재고자산이라고 불리는 인벤토리 규모가 전년 대비 다소 증가하긴 했지만 총 자산 대비 규모를 본다면 아주 미미한 수준이죠. 어느 회사가 훨씬 더 시장에서 잘 나간다고 예측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 회사죠. 손익도 오른쪽 회사가 충분히 좋다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금과 같은 자산들이 많다. 좋은 걸까요? 개인은 현금이 많은 게 좋을 수도 있지만요. 기업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금은 이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덜 갖고 있을 수도 있다면 제일 좋은 거죠. 현금은 왜 갖고 있냐?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과 같이 위험자산으로 인해서 돈이 안 돌 때 그 운전자본을 메꾸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현금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이라는 게 있는데요. 금융상품은 금융자산과 좀 다릅니다. 금융상품은 예금과 같은 건데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과 단기 금융상품 합쳐서 그냥 현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모가 무려 110조가 되지 않습니까? 110조는 과도하게 많은 거예요. 뭐보다 많기 때문에 매출채권과 재고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과도하게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 그만큼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규모가 유사하거나 오히려 유동자산이 더 많은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기업을 보시면 재고자산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매출채권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규모도 크지 않죠. 당연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유동자산, 즉 커런트 에셋보다 비유동자산, 넌 커런트 에셋이 2배의 규모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매출채권, 재고자산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영자 여러분들께서는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는 빨간불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위험자산의 증가로 확인하시고 얘네들이 왜 증가했는지 2가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계속되는 현상이냐, 통제 가능한 문제냐, 통제 불가능한 문제냐. 그리고 현금도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을 넘어서서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시그널링 이펙트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유동자산보다는 비유동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미래 이익 창출을 위해서 갖춰야 될 모습입니다. 흔히 비유동자산은 유형자산, 대표적으로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장치 또는 리스한 자산, 사용권 자산이 되고요. 토지나 건물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투자부동산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바로 무형자산이 됩니다. 무형자산은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이죠. 개발비나 특허권, 그리고 영업권이라는 것도 무형자산인데요. 이 영업권이 좀 독특한 놈입니다. 무형자산과 영업권을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영업권의 규모가 엄청나죠. 총 자산 중에서 영업권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영업권이 뭐냐?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했을 때 그 회사의 가치는 3조밖에 안 되는데 5조를 주고 샀다. 2조만큼 더 준 거죠. 그 2조가 바로 영업권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영업권은 2 얼굴이 있어요. 첫 번째 얼굴은 위험한 승자의 저주입니다.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인수한 다음에 어려움에 빠져서 지금은 그 지배구조가 바뀌었는데요. 웅진그룹이 극동건설을 인수할 당시에 영업권 규모를 보면 1조 5천억입니다. 영업권을 뺀 총 자산을 보면 1조 5천억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업권이 거의 자산 규모예요.
그만큼 프리미엄을 상당히 많이 주고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영업권을 통한 시너지를 얻지 못하면 이런 인수합병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그 기업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꽤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017년에 노벨 경제학을 받으신 리차드 테일러 교수는 이를 승자의 저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업권이 전혀 없는 것도 미래 성장 동력을 외부에서 구매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굿윌이 영업권인데요. 전체 자산에서 10% 약간 미치지 못하는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성장 동력을 내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권이 너무 많으면 시너지를 얻지 못해서 파산할 수도 있지만요. 영업권이 전혀 없으면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해서 성장 동력이 꺼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익을 내는 리더는 매출 채권과 재고 자산의 증가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유동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는 리더는 성장 동력인 비유동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요. 특히 미래 성장을 위해서 적정한 영업권을 유지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